6조 5천억 정도의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봤다. 소련에서 이제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했거든요. 거기서 대한민국을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로 지목을 합니다. 김정일이 직접 서울 올림픽 방해 공작을 지시합니다. 88 서울 올림픽 이걸 두고 엄청난 외교전이 펼쳐집니다. 책상 치면서 당신 말 좀 똑바로 하라고. 아우지 탕강에 가지 않으려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기싸움도 있고 뭐 실제 싸움도 있었고. 올림픽 유치를 노력해보자고 결정하고 50일 만에 확정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코리아 타이틀을 확보하는데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한 나라로 유엔에 가입해야 된다. 그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면 북한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각자 자리에서 애를 썼던 이 외교관님들을 모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 용어 가운데서요, 카운터파트라는 게 있는데 요즘 뉴스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우리말로 순화를 해가지고 상대방이라는 말로 순화해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오준 대사님과 우리 최영진 대사님의 전공이 바로 북한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북한 상대로 아주 그 눈부신 활약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 거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Because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We cannot 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We cannot watch video clips from North Korea without flinching at every scene. 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The pursuit of WMDs by the regime that is causing the hardship of the North Korean people.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아, 이때 핵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이 됐지만 우리가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북한하고 미국 간의 협상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직접 참석을 함으로써 우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멋있다. 북한 측하고의 협의 협상 과정에서 많은 문건들을 처리를 했고 실질적인 난관들이 극복이 됐기 때문에 세울. 야, 너 한 1000번 봤다. 이거는 어린 나이였는데도 이거. 진짜 소련 입장은 대박이었어.
아, 네, 진짜 성공적인 올림픽이야, 정말.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현지 시간 9월 17일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북한기에 이어서 개연되었습니다. 아, 저렇게 같이. 우와. 네. 1988년 전 국민을 환희로 물들였던 올림픽 기억하시죠? 이게 아무튼 올림픽 하면 돈 많이 번다. 우리나라 드디어 막 세진다 막 이랬잖아요. 사실입니까? 저로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유치가 됐다. 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아세안 게임을 벌써 유치를 했거든요. 네, 86. 맞아요. 86. 네. 그리고 국내 대부분 얘기가 올림픽은 뒤로 미루자. 왜요? 왜냐하면 1966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진짜 너무 이르다. 경제력이 나빠서 포기하고 태국이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20년 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세안 게임을 유치를 했는데 특히 재경부에서 많이 말렸죠. 돈이 없다. 그런 상황인데 1981년 8월 중순에 올림픽 유치를 노력해보자고 결정하고 50일 만에 바덴바덴 IOC에서 예상을 띄웠고 우리가 따온 겁니다. 50일이요? 그 내용을 모르셨죠? 50일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러죠. 아니 이게 수능도 아니고 올림픽인데. 수능은 더 힘들고.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고야로 확정이 됐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우리가 뒤에서 뛰어들어갔고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력, 외교력 그 모든 힘을 합친 우리 국내 단결력이 있었죠. 그래서 코리아를 따게 된데도 그 영향이 있었다. 그래요. La ville de Seoul. 이 올림픽 유치에 발벗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총수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래요. 당시 이제 한국올림픽위원회 단장이셨고요. 애초에 단장을 맡겼던 정부조차도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본에게 결국엔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만 사실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져 와요. 배경이 좀 있거든요. 원래 그 올림픽 유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시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시국이 이래가지고 결국 포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전두환 정권의 그 정통성이 없잖아요. 없죠. 이럴 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라. 그러니까 국제적인 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너 아무래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는 그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노태우 그 밑에 정주영 회장하고 박종규 대한체육회장인데 딱 성사된 다음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노태우 그분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밉보였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그걸 어떻게 따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유명한 비화예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전 세계가 다 사실은 나고야로 개최할 줄 알았어요. 어쩌면 정주영 회장을 보낸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심 나고야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낸 걸 수도 있어요. 일부러 뭐 창피 주려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라이벌은 간단한 거야. 일본 아니면 우린 거예요. 그때 일본이 어땠냐면 IOC 위원들에게 일제시기 돌리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 근데 좋긴 한데 좀 뻔해. 일본은 한 번 올림픽 열었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도 일제시기에 돌리고 그냥 만해? 그리고 뭔가 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생각했어. 야, 이건 뭐 저거를 우리가 이기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근데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IOC 위원들의 와이프들의 마음을 움직이자 정 회장이 특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IOC 위원과 사모님들이 묵고 있는 숙소 앞에 자, 이렇게 예쁜 꽃배달을 선물을 해줍니다. 아니, 자, 은하 씨, 꽃배달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꽃 선물 받으니까. 여자는 꽃에 약하죠. 뭘 원해. 그러니까 좀 한 송이만 좀 주지. 이 꽃다발도 그냥 꽃다발이 아니라 현대그룹 직원들이 직접 만든 꽃바구니였어요. 이게 사실은 그 IOC 위원들과 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꽃만 가면 성의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직접 공수해온 홍삼. 홍삼. 진짜 홍삼이에요? 아니면 홍삼 박스예요? 아, 홍삼 박스에 딴 거 넣어서. 아니 그러니까 시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홍삼이 전 세계 속에 K푸드로서 유명하죠. 유명하기도 하고 흔하기도 합니다만 예. 80년대잖아요. 그럼 뭔가 동양에서 굉장히 그렇지.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동양 의학의 어떤 정수가 담겨 있을 법한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도 흥미로운 선물이 가니까 이 정주영 회장의 센스에 IOC 회원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아, 남 MC는 끝까지 수긍을 못 하네. 아니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매수해서 올림픽을 유치했다라는 거를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고. 근데 저쪽은 분명히 시계를 돌리던 시절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정주영 명예회장이 쓴 그 회고록을 보면 저 홍삼 얘기가 나와요. 왜 나오냐면 어차피 IOC 위원들은 다 나이가 든 아저씨들이다. 건강을 접근해가지고 손해볼 거 없다. 홍삼을 그렇지. 설명을 했대. 이거 드시면 스태미나가 어쩌고 시계는 오히려 내가 나이를 먹는 거를 보고서 뭔가 실감나게 하거든. 그렇지. 홍삼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준다고. 애매한 건 시계를 이미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 그렇죠. 좋은 거 다 있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영국 건너가서 영국 IOC 위원들과 저녁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영국 IOC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배짱으로 지금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냐. 그런 상황에서 그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일본은 벌써 하계올림픽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다. 이번에 한 번 더 개최하면은 정말 세계 탑 컨트리가 될 것이다. 그때 영국이 그런 일본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 영국 IOC 위원들이 허걱 다시 접근을 했다. 맞다. 이게 또 한 가지 요소가 또 뭐냐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따놓은 당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15분 동안 그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일본어로 그 프레젠테이션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본 연설자는 한 7분 정도밖에 얘기를 못 했는데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규 대한체육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학 갔다 온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영어로 15분 동안 풀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IOC 위원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올림픽에 온갖 정신을 다 쏟아서 정주영 회장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또 방해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요? 당연히 있죠. 딱 한 나라, 바로 북한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은 북한까지 우리 영토고 사실 저거 비합법인 거잖아요. 저쪽 정부가. 반면에 이제 거꾸로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은 자기들이 정통이고 또 결국 코리아라는 걸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남한에 오게 되면 여기야말로 코리아가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IOC 그 회의 열리는데 와가지고 막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 회장 왜 쓸데없는 짓 해? 어차피 나고야잖아. 나고야인데. 그냥 가. 라고 했는데 이거는 남북 문제가 아니야. 한일 문제야. 진짜? 너가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도 말리지 못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올림픽이 아주 순조롭게 열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여기서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북한은 바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서울올림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운 논리는 뭐냐면 우리 지금 분단돼 있는 나라다. 근데 어느 한쪽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나라 분단은 고정화된다. 하지 말아라 거기서. 그러다가 83년, 84년 되니까 굳어진단 말이죠. 자꾸. 이거 하겠다. 이거 여기서 가능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꾀를 냅니다. 야, 공동 개최하자. 아우 깨돌이들. 여기서 하고 이렇게. 너무 치사하다. 서울올림픽 공식 종목은 23개입니다. 88올림픽 때. 북한이 첫째가 뭐냐면 너네가 딱 12개 가지고 나 하나 적게 가질게. 나 11하나만 가질게. 와, 당당하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야? 대박이다. 북한이 이제 종목 문제는 놨잖아. 12개 너네 가지고 나 11개 가질게. 근데 내가 한 가지 양보했으니까 너네가 명칭에서 양보를 해. 평양 서울 올림픽 하자. 그러니까 진짜 이 어떤 협상의 달인 아닙니까? 너무한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서울을 먼저 넣는데 양보를 할 테니까 너네 종목수에서 양보를 하라. 또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12개를 하겠다 그럽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4차 연합 87년도까지 갑니다. 와,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같이 개최할 생각이 없어. 근데 와서 오케이 알았어. 알았으니까 니네가 하나 더 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개최를 했는데 뒤에서 숨어 있다가 축하합니다 하면서 와서 잘했어 이제 우리 같이 하자. 이름은 평양 서울 올림픽 어떨까? 이러면서. 결국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은 무산이 됐고요. 북한은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방해 공작에 직접 참여했던 휴민트 한 분이 계십니다. 서킹 교수님. 이 아니라 자, 바로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던 고영환 박사님. 지난 전두환 암살편에서 많은 것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도. 이것 말고도 근데 내가 여러 일을 했다라는 뭔가 영화로 따지면 떡밥 같은 투비 컨티뉴 같은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나오네요. 맞죠? 갑자기 불려나가서 그래서 뭐 조통을 위한 배업에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으니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작전에 투입이 된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많이 관여가 됐었거든요. 제가 또 뭐 자랑할 일도 아니죠. 제가 뭐 아니 이런 거 말고도라니 이보다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인데. 제가 솔직히 한국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솔직히 뭐 대사님들 계시는데 1987년 11월 달에 서울 올림픽 방해 올림픽 공세 대표단을 파견을 하는데 그때 박성철 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그리고 대표단의 11명이 김일성이 마련해준 특별기를 타고 수행원으로 갔는데 그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고르바초프 만나서 서울올림픽은 조선반도에 들여진 커다란 칼날과 같습니다. 이 칼날이 떨어지면 잘린다. 조선반도는 영원히 둘로 갈라집니다. 소련하고 우리 혁명적 동지 아닙니까? 제발 좀 가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고르바초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나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 정치국에서 토론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당 숙소에 들어갔는데 뭐 진수성찬이죠 뭐 사실 사회주의 나라 형제국가 대표단이 왔는데 한 번에 갔는데 김영남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왜 안 내려와? 초랑초랑 가서 부처님들 식사 야 이장들아 지금 수령님 교실을 집행도 못하고 소련이 올림픽에 가겠는데 밥알이 목구멍에 넘어가. 어떡해. 그래 밥을 못 먹었어. 진짜 그 맛이. 밥은 먹여야지. 아니 김영남 외무상은 본인이 식욕이 없는 걸 왜?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갔어요. 이제 분노가 수그러 들었겠지. 근데 또 안 먹는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3끼를 굶었습니다. 우와. 에이, 몰래 드셨겠죠. 아니 근데 소련 대사관에 모스크바주 대사관에 전화 걸어서 4명이 갈 테니까 4인분 주세요. 국수 좀 만들어. 어떡해. 그 맛이 없지. 4명이 가서 국수 먹고 왔어요. 대사관에 가서. 그래. 근데 그걸 김영남이가 알아. 그거 뭐라고 하면 진짜 어느 쪼잔한 사람이 건데. 그걸 또 꼬자질해가지고 네. 평양에 들어와서 또 욕 많이 먹었어. 진짜 쪼잔하다. 왜 특히 나만 못 먹었을 때 더 억울하잖아. 아니 근데 자기가 먹지 말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도 몰래 먹었어. 룸서비스 같은 거 있어. 와, 진짜. 아니 그러면 몇 나라가 이제 북한에 좀 부탁을 좀 들어줬어요? 북한이 야 그래도 이제까지 그 우리가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12개 나라를 찍습니다. 요 나라는 우리가 가서 좀 살살 말하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듣겠지. 그래서 그 12개 나라에 김영남 부총리랑 저랑 가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서울올림픽 저지공세 대표단으로 제가 체코, 동독,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말리, 기네, 탄자니아 그래서 12개 나라를 다 가거든요. 그때 정말 한 40일 동안 다녔는데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가는 나라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이 소련을 시킨 것 같더라.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고 김정일한테 그런 보고를 했는데 내가 결정을 못합니다. 정치국에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그랬고 불가리아 그랬고 체코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짰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같은 나라, 말리, 기네 다 알잖아요. 북한은 굉장히 친한 나라인데 그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남이가 그냥 우리를 들들들들 볶았어요. 그전에 제가 이 말을 못했는데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2개 나라, 같은 나라 중에서 2개 나라만 안 간다고 합니다. 그게 마다가스카르라고 만화 영화 아시죠? 예,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인도양인 마다가스카르.
그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주성님이 안 가라면 안 가겠다. 우와. 대신에 우리 대통령 궁 좀 지어달라. 대통령 궁전. 여기도 서로 딜이야. 이게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김정일한테 보고했는데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그날로 보고해서 주겠다고 올라 지어주겠다. 그리고 5만 톤의 쌀을 주겠다. 근데 뭐 김영남 부총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다음에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알버트 레네 대통령이 우리가 안 가겠는데 네. 대신에 공군이랑 해군이랑 지원해 주십시오. 어우, 딜. 그러니까 뭐 계속 돈이 많이 드네.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나가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김일성이 또 오케이를 해서 해공군 군사고문단이 갑니다. 이야. 그래서 세이셸에 북한산 어뢰정 그 배도 들어가고 미그기가 들어갑니다. 세이셸에. 그래서 올림픽에 안 참여한 나라가 7개국입니다. 많았네 그래도 꽤. 그러게. 정말인데 그래도. 미주에서 쿠바, 니카라가, 동유럽에서 알바니아,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갔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예. 세이셸, 앤 노스코리아. 아니 그러면 우리 외교관들은 이렇게까지 북한에서 돈을 쓰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국민소득이 한 1인당 5,000불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매년 10%에서 20% 정도 성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나라들이 핵심 북한 지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북한으로서도 뭔가 경제적 대가를 주고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적 대가로 경쟁을 하면 우리하고 게임이 됐겠습니까? 80년대. 북한이 이제 그 84년도에 이제 준공, 그다음에 준공이었었죠. 준공이 이제 88 올림픽 참가를 하겠다 선언하고 또 동독도 참가하겠다, 뭐 소련도 참가하겠다. 멘붕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약간 비방 정책이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뭐냐, 한국엔 에이즈 환자가 60만 명이 넘는다. 가면 병 걸린다. 아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다. 세 번째는 약간 합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요. 유엔 헌장에 정말 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에는 미군 4만 명, 정규군 100만 명, 그다음에 예비군 1,000만 명, 핵폭탄 1,000만 개가 있는 군사 지역이고 아시아의 무기고다. 여기서 어떻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방을 한다니까요. 했어요. 자, 북한은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드디어 북한, 손대지 말아야 할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됩니다.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 문화원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이거는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죠. 다뤘어요. 86년 9월. 그것도 아시안게임 선수들로.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만당하고 살아온 데 대한 배신감에 제 충분하면서 이해가 되네요.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와. 올림픽 경기장과 그리고 발전소들, 김포공항, 서울역점과 또 기타 역들 그런 것들을 폭파하는 임무를 받고 집중적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우와. 북한은 테러를 선택합니다. 네, 추잡스럽네요. 예, 북한이 사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테러.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좀 먹혔습니까 이게? 저는 그때 85년에서 88년까지 올림픽 하기 3년 전에부터 이제 뉴욕에서 근무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 근무를 할 때인데
그래서 북한의 그런 방해 공작 또는 공동 개최 교섭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이제 동료들에게 듣기만 했지만 87년에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현희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마유미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건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엔 회원국이 아직 아니고 없어 보였지만 제가 그 업무에 이제 참여했는데 그때 우리가 가진 딜레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국제사회에 부각이 되면 오히려 이것이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위험하지 않냐 한국에서 하면은 그러고 자기네가 했다고 인정하진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거를 안보리에 올려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한 것 같다 하고 규탄하는 그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 너무 부각시키지 말자. 영어로 얘기하면 다운플레이 하자 하는 그런 면도 있었죠. 이제 오준 대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부했다가 북한이 어떤 테러를 하면 정말 참가를 안 할 테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공동 개최가 유일한 희망으로 남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달래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박세직 우리 조직위원장과 사마란치 당시 IOC 위원장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협상을 최대한 끌자. 협상하는 동안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할 테니까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도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렬된 것이 1987년 9월 24일 양자 협상에서 한국위원회가 북한 측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끝났죠. 근데 그 협상이 결렬되고 2주 후 10월 7일에 김정일이 직접 서울 올림픽 방해 공작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 11월 29일 이라크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테러 사건이 칼기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저희 올림픽 저지공세대표단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을 통과를 하는데 라디오를 우리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에 들어놨어요. 그걸 듣는데 허종 대사가 칼기 사건 터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근데 김영남이가 그냥 온순해. 그래? 알고 있었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무슨 감인지 저는 몰랐고 공항을 통과하는데 우리 외교관들 아닙니까? 다 외교 여권 가지고 있고 케냐 당국이 당신이 돌아서 일반 사람들처럼 몸수색하고 들어오라. 우리 외교관인데 그런 법이 어디냐? 그건 우리 모르겠고 당국으로부터 지시가 왔는데 당신은 저기 줄 서서 검사 받고 들어와. 검사 받고 들어와. 그래서 몸수색 답 김영남이 수치스럽다고 안 하겠다 그러다 괜히 떠나게 됐는데 안 가면 어떡합니까? 케냐 외교관계도 없었던 당시인데 김영남도 이렇게 하고 몸수색을 다 받았군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이제 잔지바르라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김정일로부터 김영남한테 친전이 왔습니다. 친전이라는 건 김영남만 보라는 전문입니다. 시시하게 말이 도는데 칼기가 어떻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은 테러국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올림픽 가지 말라로부터 아니야 우리는 테러국이 한 거 아니야 우리는 칼기 하지 않았어라는 걸로 이제 모조가 이제 바뀌기 지금 시작하는데 외교부 내에서도 우리도 그때 뭐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으로서도 아니 진짜 이거 우리가 했을까? 그렇잖아요. 했다면 왜 조직공세대표단이 나갔고 외교부에서 전국의 외교관들 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과연 우리가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다들 반신 많이 하면서 자체로 오히려 입단속 시키기 위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결국 88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고요. 이후 테러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올림픽만 보면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승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88 올림픽 이후 이 시크릿 코드와 같은 상황이 전 세계에 펼쳐지게 됩니다. 폴란드 공산당은 오늘 전당대회에서 당을 해체시켰습니다. 평화에 관한 거구나. 올림픽.
체코. 아이고 보통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과 소련 간의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 완전한 수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단절과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하면은 사실 소련이란 말 이제 아예 못 듣고 살아온 세대들도 이제 많아요. 더 많지 않나 이제? 소련 하면은 말 그대로 소비에트 연합입니다. 연합체예요.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끼리 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중심에 이제 러시아가 있죠.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연합의 조직력이 이제 약화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구심점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연방 자체가 해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동유럽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고 88 올림픽은 결국 소련이 참가한 마지막 올림픽이 되는 겁니다. 소련으로 참가. 소련. 소비에트 연합으로 참가한. 러시아로 바뀌니까. 정말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사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이 공산국가들이 줄줄이 이제 무너지면은 북한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외교관 분들도 어떻게 되죠? 이제 88 올림픽이 그때 당시 아주 그 절호의 찬스였고 기회였던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소련뿐만 아니라 전 동유럽에서 개혁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체계가 이제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그때 경제를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회 구조와 행정 구조를 막 바꾸며 이런 혼란기가 오면서 여기에 88 올림픽이 이제 뛰어온 거죠. 근데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유럽 나라들 보고 남조선의 88 올림픽에 갔다 오면 당신의 사회주의 체제는 다 무너진다. 왜? 눈으로 가서 보고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좋네. 그런데 실제 그러면 그렇게 일어났느냐. 딱 그렇게 일어납니다. 88 올림픽에 와서 동권 나라들이 가서 보면서 개혁개방 이게 더 가속화되는데 가속화되면서 나라는 점점 더 혼란 상태에 빠지고 정권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이 혼란 상태를 수습하고 경제를 해서 위기에서 탈출하겠느냐. 요때 제일 먼저 치고 나간 게 또 역시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 외교부에 이제 각 나라들에서 정보 자료가 들어오는데 한국이 지금 각 동유럽 나라들에다가 이제 돈 작전을 벌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련은 한 20억 경제 협력 차관 준다. 헝가리는 한 6억을 준다. 폴란드는 20억을 준다. 이렇게 한국 외교관들이 각 나라 정부에다가 돈을 주는데 북한 외교부에서 계산해 봤어요. 자, 뭐 폴란드 6억, 헝가리 6억, 러시아 20억 딱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만한 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이런 오퍼들이 딱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판단 이거 필경 온화한 나라를 먼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 그 초점 먼저 무너질 놈이 어느 놈이나 쫙 보는데 그때 한거리하고 이 협상이 지금 6억을 차지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한거리에 찾아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 한국에서 당신한테 6억 지금 차강 준다는 거 그럴 만한 돈이 없다 걔들은. 88 올림픽 처음에서 돈 다 써서 이제는 바닥이 났는데 어디서 6억이 나누냐. 그러니까 헝가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제일 먼저 헝가리가 한국하고 무역대표부 수교를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6억이 갔느냐? 6억이 진짜 헝가리에 갔어요. 6천억 원이 당시에 6천억 원. 당시에 간 거야. 네. 근데 이게 나는 외교관들이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카드가 뭔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쓰는 거죠. 카드 중에 이것만 해서 이렇게 저축 보면서 할 텐데 우리 외교관들 당시 입장 궁금합니다. 역시 경제력인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1980년대 우리 연평균 성장률이 20% 안팎이었어요. 매년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였어요. 세계 최고였어요. 저축만 해놓으면은 그때 생긴 게 20%라는 게 가능해요? 그때 이자율이 얼마였는데? 한부 이자 18%. 맞아요. 18%. 그때 18%. 우리 아버지 소원이 1억 넣어놓고 1,800만 원 그 이자 까먹고 사는 게 소원이었어. 그걸로 그냥 사람들이 있고. 세계 역사상 원조를 계속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게 딱 우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올림픽의 영향을 올림픽이 사실입니까? 미쳤죠. 그리고 올림픽 때문에 우리 경제 발전에 이어서 민주화 발전도 일어났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 헝가리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헝가리가 지금 무너져 갑니다. 한국하고 외관계를 맺는. 그러면 북한에서 생각했어요. 비상카드는 과연 뭘까? 그래서 마지막 수를 한번 써봅니다. 어떤 수냐면
김일성의 아들 김평일을 헝가리 대사로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헝가리를 중시한다라는 마지막 카드를 써요. 김일성의 아들이 어디 이거 이렇게 막 가느냐. 그러니 제발 한국하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헝가리는 이미 6억 달러의 돈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평일이가 신입장 봉정하는 이후에 수교가 결국은 합의돼서 도중에 이제 김평일은 헝가리에서 돌아오고 북한은 전격 발표합니다. 헝가리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교과시킵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역사에 조금 더 큰 틀에서 본다면 말하자면 경제력을 사용한 게임에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을 압도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들이신데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냉전이 끝났거든요. 냉전이 끝났다는 거는 이 자유경제 진영과 공산경제 진영 간의 경쟁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쪽이 이겼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련도 해체되고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2년 후에는 중국도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했고 공도 바뀐 거죠. 소련이 가지고 있던 소위 그 위성 국가라고 하는 동구권 국가들은 우리도 정치적인 자유를 원한다. 그래서 소련의 영향하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공산국가들도 전환했고 또 소련 내에 있던 국가들도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성장했다고 과연 올림픽을 했다고 과연 그런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었겠느냐. 헝가리와의 수교, 소련과의 수교, 중국과의 수교 이런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었겠느냐. 이 냉전의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틀 속에서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도끼, 왕도끼. 소련의 발등 지킨 북한. 지금 존립 자체까지 의심받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북한 외교관들에게 특명이 내려옵니다. 갑자기? 믿는 도끼, 왕도끼. 소련의 발등 지킨 북한. 지금 존립 자체까지 의심받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북한 외교관들에게 특명이 내려옵니다. 갑자기? 와. 모를 수가 없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신 분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이제 78년부터 제위했던 교황님이시고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교황님이시기도 하고 뭐 지금 근데 지금 교황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북한에서 지금 섭외하라는 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종교도 없는데 왜 요한 바오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요? 그러니까 이게 예, 1988년 올림픽 이후에 냉전 체계가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하면서 동구권 나라들이 일거에 한국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북한은 서구권 나라들하고 수교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구권이 다 했으니까 이제 북한은 서방 나라들하고 수교를 맺어야 되는데 서방 나라들하고 수교를 맺자니까 맺겠다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이제 정책 제안이 들어옵니다. 서방 나라들하고 수교를 맺으면 얘들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북한 하면 인권 유린국의 종교 탄압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돌파해야 서방하고 외관계 맺는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러면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성 요한 바오로 2세를 데려오자. 이렇게 돼서 김일성이가 외교부에 교황을 데려오기 위한 외교부에서 TF를 구성합니다. TF를 구성했는데 제가 그때 지도원으로서 그 TF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종교라는 건 북한에서 알 수가 전혀 종교라는 건 몰랐는데 편이지 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TF를 조직하는데 누가 참가하느냐? 북한 외교부, 그다음에 보이부, 보위원들하고 북한 기독교 연맹, 북한 그런 게 있어요? 산하의 기독교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목사들하고 사업하고 미국 목사들하고 사업하는 말하자면 종교인 단체죠.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TF를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노마 교황을 데려오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다 같이 앉아서 종교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데 북한 통전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비자기 요리 시간이에요. 이야, 마태복음 3장 4절이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죠. 합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이제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김일성은 어떻게 하나 데려와서 외교적 고립을 돌파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정일은 북한에 처한 현실 속에서 로마 교황이 왔다가 가면 북한의 종교적인 문제에서 통제 불능 상태도 올 수 있다. 대사님 이게 교황이라는 어떤 위치가 그만큼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이게 상징적인 거 아니었나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징적인 우리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과 수교를 한 게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공산 국가들하고 다 수교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수교는 무엇일까 또는 관계는 무엇일까 했을 때 교황을 생각했다 하는 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이고 서방에는 천주교 국가도 있고 교황은 종교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바티칸이 교황청이라는 이 국가를 형성해 있거든요. 유엔에도 옵서버 회원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는 교황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일성이 생각한 게 맞았다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저도 태영호 의원님 책 그러니까 처음에 탈북하자마자 그 책 읽으면서 너무 신선하게 충격을 받았는데 북한이 어떻게든 고립을 벗어나려고 자기가 지금까지 금기시해왔던 금단의 영역, 종교, 하나님, 오마이갓, 성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의심을 하죠. 북한은 종교가 없는데 어차피 뻔하게 북한의 속셈이 보이니까 한 가지 테스트를 해요. 유명한 일화인데 북한에 진짜 천주교 신자가 있다면 데려오라. 눈을 뒤집어 까고 진짜 천주교 신자가 있는지를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 미쳤다고 그러니까요. 이 동네에 천주교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사실 제가 바로 총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마 긁을 때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렵사리 6.25 전쟁 이전에 거기에 사시던 분 중에는 천주교 신자가 있었잖아요. 할머니를 한 분 찾아와요. 북한이. 정말? 그래서 당에서 할머니 겁내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하시라고 천주교 신자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북한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휴 하늘에 수령님 말고 어떤 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손사래를 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한테 진짜 천주교 신자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하시라고 강권을 하니까 할머니 하는 말 내가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이제야 응답을 주신다. 이런 반응이 할머니한테 나오니까 북한이 진짜 신자 찾았다. 라고 해서 이 할머니를 교황청으로 데려와요. 진짜? 싫어요?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를 보려고 한국 여기 가톨릭 안에서도 또 갑니다. 그래서 남북의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청 앞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이 또 한국에 와서 또 신문에다 글도 다 재밌다. 유명한 일화예요. 재밌다.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주치산 교육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떻게 했냐니까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느님은 한번 마음에 들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딱 듣고 이게 벌교하는 이게 종교는 반종교 탄압 말살로서는 없앨 수 없구나. 아니 그러면은 진짜 교황님이 그러면 북한에 오셨나요? 바티칸 그 국무부 거기도 외교부라는 게 있습니다. 바티칸 국무부 대표단은 북한에 여러 번 왔어요. 근데 여러 번 왔어요. 그다음부터 많이 왔죠. 대표단은. 근데 이 교황이 온다는 게 북한에 오라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황이 가자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가려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외교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에서 막혔죠. 근데요, 지금 노태우 대통령 북한의 외교력을 바닥까지 그냥 한 방에 찍어 누려요. 그 수를 준비합니다. 야, 전설의 인물들이 있네요. 여기 자리에 기자님도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가입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응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올해 단독 가입을 신청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를 먼저 던지는. 북한이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우리라도 먼저 가입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가입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을 열고 북한의 축차적인 가입을 반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 앞에 유엔기가 있는데요. 161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자, 이제 91년도 방금 본 영상처럼 91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늦어요. 160일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유엔 가입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단순한 어떤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바로 독립을 했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의 대한민국,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 당시에 유엔 원회원국은 51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가입한 140여 개국은 모두 1960년, 1970년대에 독립국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유엔 가입에는 4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국가는 다 유엔의 회원국이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한 나라로 유엔에 가입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입이 실현되지 않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마지막에 1991년 초에 그럼 우리라도 가입하겠다 단독으로 북한이 함께 가입하면은 우리 반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사실은 저희가 소련하고도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됐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면 북한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유엔 들어가는 거 예. 북한이 결사반대했거든요. 남한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남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통일된 다음에 단일 국가로 들어가야지. 왜 자꾸 분단을 영구화시키려고 두 개 국가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이 못 들어가게 했고 소련을 자꾸 부추겼고 중국을 부추겼단 말이죠. 또 올림픽처럼? 네. 근데 같은 논리네. 사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입니다. 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고 87년도 11월 7일 날 개혁과 개방 연설을 하고 소련이 왜 한국에 대시를 했을까? 88년도 11월 달에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옵니다. 예. 거기서 동방 정책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을 듣고 북한 외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하면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한국이다. 남조선이다. 고르바초프가 왜 자기 중요한 비전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하겠나 모스크바에서 발표 안 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올림픽까지 했고 동구권 나라들이 와가지고 한국이 미국이 식민지가 아니네. 전쟁을 뒤집어 쓴 그런 폐허의 국가가 아니네.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간 거예요. 벨벳 혁명이라고 있습니다. 예. 체코에서 너무 혁명이 부드럽게 일어나서 벨벳 혁명을 해서 부드러워서. 그리고 90년도에 동독이 통일돼요. 그리고 고르바초프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만나요. 그리고 소련하고 수결해요.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될 때 북한은 말 그대로 패닉을 겪는. 그러니까 북한 외교부는 88, 89, 90, 91년까지 거의 불을 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외교관들이. 큰일 났다. 그 엘리트들이 모여.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식대로 통일이 안 되겠네. 저 사람들이 통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가장 든든한 우방이던 소련이 수교하고 중국은 무역대표부를 만들고 금방이네. 그러니까 김일성도 이거 계속 막다가는 한국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유엔에.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또 숟가락 또 얹은 거죠. 그래. 그럼 그냥 너네 들어갈 바에 우리가 마음 좋게 그냥 같이 들어가자. 와, 나 지금 완전 서 작가 나 지금 완전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야. 자,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름에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렇지.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한국은 그걸 타고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안 넘어지려고 막 파도 그렇지. 우린 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썬킹 같았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왜 연기를 했어요? 썬킹 같았어. 모욕적이야. 비슷했어. 많이 했잖아. 반 연기가 좀 있었지. 대신 부러워했던 거야. 그래, 부러워했던 거야. 아니야. 네. 잘했어. 모욕적이야. 아무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 가입 이 발언 이후에 남북 외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던 이때에 이 외교관 서열 1위, 유엔 지주의 서열 1위끼리 은밀한 회동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91년 5월 24일인데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의 노창희 대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유엔 북한 대표부 대사 박길련이었습니다. 이 박 대사가 이제 노 대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만합니다. 잠깐 좀 만납시다. 10분이면 됩니다. 10분 사이에 아주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약간 분위기도 약간 딱딱하고 약간 아카데믹하게
흘렀지 않습니까? 이걸 잠깐 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 또 김진 기자와 제가 아주 아카데믹한 수공틀 하나 준비했다고요. 오늘은 저희 웃음기 빼고 굉장히 학술적으로 가요. 레디 액션. 그 노대사. 남조선은 그 단일의석 공동가입이라는 우리 측의 그 이론적이고 철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제의를 왜 자꾸 거부하는 거요? 그건 너무 성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 없다. 그렇다면 그로 남조선은 북남 유엔 동시가입을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말이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동시가입이 안 된다면 단독 가입으로 진짜로 강행하겠다는 말입니까? 북한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헤이! 에헤이! 자, 지금까지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야, 학습 아카데믹했어. 대사님 빵 터지시네. 우리 외교관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술을 부리는 걸 들었는데 저 꼼수 외교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할 것 같았는데 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왜 압박을 해놓고서 10시간 후에 북한에서 갑자기 이제 백기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발표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녁 8시에 남조선 당국자에 의해 조성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유엔 가입의 길을 택했다. 한마디로 항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 왜 했어? 의중을 떠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질 한번 부려본 것 같아요. 더 이상 길이 없나. 의중을 떠본 거죠. 제가 그 비하를 이제 말씀드리죠. 자, 이젠 유엔에 가입하는 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마지막 점검 회의가 북한 외무성안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주 한 사람이 당돌한 질의를 딱 합니다. 만일 한국이었을 때 통과되고 북한이었을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방 동맹국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가입이 멈춰선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동무 유엔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건 수령님의 지금까지 주계선 조작 채통 사상이었는데 우리가 그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말이 맞. 그리고 치욕의 논쟁가 다 그래 마지막에 그러면 만약 한국은 들어가고 북한은 못 들어간다면 책임지겠어 이렇게 돼서 마지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책임 문제가 터지니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상임사들이 막았다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보고 너희 막네 그럼 우리 한국 들어오는 것도 막는 거야 이런 이제 구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 후에 북한이 먼저 냈을 때 한국이 비난할 수 있잖아요. 아 너네 뭐 이때까지 안 한다던 게 오히려 먼저 했네 이렇게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자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지급 정보가 나갑니다. 진짜 북한에 안 들어가면 한국이 단독 가입을 강행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노대사가 강경하게 우리 단독 가입한다 하니까 이제 보고하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빨리 먼저 내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어느 나라를 먼저 가입시킬 것인가? 이게 남북 간에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언제 낸다, 언제 가입 신청서를 낸다는 걸 듣었죠, 북한이. 그러니까 미리 세치기는 거고. 미리 먼저 갔었거든요. 야, 정말. 근데 이 최종적으로는 분명히 김일성이가 합니다. 김일성이가 하지. 우리가 먼저 내라, 한국보다. 동계올림픽에서 있잖아. 마지막에 이렇게 스케이트를 탁 집어넣는 거. 근데 그때 한국도 북한이 먼저 가입 신청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뭐 그거 정도야. 예, 뭐 대의적으로 보면은 예. 어쨌든 정말 피 터지게 코리아 타이틀을 두고 싸웠던 이 남북은 결국 손잡고요. 같이 유엔에 입장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뉴스였다, 뉴스. I therefore declar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dmitted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우리 이제 BTS가 여기서 노래하는 나라인데 이제. 맞아. 그럼. 아, 두 번째로 올리. 먼저 인건비가 올라갔네. 아, 바로 옆에다가 하는구나. 예, 순서대로.
야, 좋습니다. 멋지네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수교 경쟁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을 때는 유엔은 국가만 가입하니까 유엔에 가입하면 저절로 국가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 달라.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진짜 국가다. 또 북한은 우리가 한반도의 진짜 국가다. 이렇게 해서 막 수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까지 가서 우리랑 수교만 해준다면 우리가 거기 대사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불필요한 곳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대사관을 많이 만들고 수교 경쟁을 했는데 1991년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그러한 수교 경쟁이 이제 불필요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남북한 양측의 외교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91년 유엔 가입하면서 비동맹도 완전히 끝났죠. 비동맹이 냉전 체제를 와해시켜보자고 만드는 건데 냉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비동맹도 없어졌고 유엔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의 그야말로 실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됩니다. 20년이 지났죠. 작년까지. 그 안에 우린 뭘 했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만들었죠. 사무총장이 있었어요. 사무총장 만들고 그다음에 대대로 유엔 대사들이 중요한 위원회 그 의장으로 계속 근무합니다. 오준 대사도 중요한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지냈고 그전에 제가 제1위원회 군축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대사들이 계속 그걸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남북한에서 진짜 그 실력 차이가 나타난 거죠. 이건 뭐 더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91년 그 가입 행사를 할 때 방금 화면으로 보신 저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36살의 이제 젊은 외교관이라 카메라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었는데 이제 남북한 깃발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젊은 사람이었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교관으로 퇴직하기 전까지는 저 두 개의 깃발이 하나로 합쳐져서 남북이 통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퇴직했는데 아직 안 합쳐졌고요. 이제 제가 그 시간을 조금 연기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저 두 개의 깃발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을 그 깃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 두 깃발 올라가는 걸 막겠다고 북한이 50년 동안 피터지게 외교를 했어요. 정말 유엔에서 비동맹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외교관들이 생고생을 하고 그 많은 수십억 달러의 돈을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입했잖아요, 유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굉장히 묘했어요. 굉장히 좀 허무하면서 한쪽으로는 저렇게 될 건데 왜 50년 동안 저렇게 생고생을 했을까? 그냥 진작 할 걸. 진작 하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도 많고 또 후배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잖아요.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외교관으로서의 좌우명이 뭐셨습니까? 그거를 뭐 제가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국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자. 이렇게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익을 생각하기가 지금 외교관들은 어렵지 않은데 과거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거나 독재국가나 이랬을 때는 국익이 뭔지 어떤 이익이 이것이 국익인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그거는 정권의 이익인지 불분명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국익을 생각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럴 수 있었을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국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 있고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다 오늘 느낌 달고 오늘 어떠셨어요? 무슨 얘기죠? 대선 감독받아. 나 지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예, 저는 이제 오준 대사님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1년 정도 같이 강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대사님께서 갑자기 봉박사 평화가 뭐야?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평생 전공한 건데도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대사님께서 말씀하시 그럼 대사님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포기하는 것 그러셨죠. All peace loving nations거든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도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가 돼야지 진정한 유엔 회원국이 되겠죠.